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저명한 경제학자 마르틴 바우어 교수가 30년간의 학문적 신념을 완전히 뒤엎고 한국 경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가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동료 교수들은 그 조그만 나라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라며 조롱했고 학계에선 재벌 중심의 취약한 경제에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학자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바우어 교수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경제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경제 회복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사례 연구 발표 이후 유럽과 미국의 대학 교수들까지 한국의 경제 모델을 직접 연구하기 위해 앞다투어 한국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바우어 교수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르틴 바우어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30년째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경제학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독일과 미국의 경제 모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견해를 굳게 믿어왔어요. 오늘도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저는 자신감 있게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그 구조적 견고함에서 비롯됩니다. 독일 경제의 미텔 슈탄트가 바로 그 증거죠. 저는 칠판에 미텔 슈탄트라고 쓰며 강조했습니다. 우리 독일의 강력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반면 한국을 보십시오.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성장은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 중심 구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마치 꼭대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말이죠. 저는 칠판에 독일과 한국의 경제 구조를 대비시켜 그림을 그렸습니다. 독일은 탄탄한 피라미드처럼 그리고 한국은 위태로운 모래성처럼 묘사했죠. 평소처럼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손이 올라왔어요. 다니엘 로트, 제 수업에서 가장 총명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도전적인 제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반박의 의지가 느껴졌죠.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뒤를 돌아 다니엘을 바라보았어요. 한국 경제에 대해 너무 전통적인 시각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은 단순히 재벌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하고 기술 혁신도 눈부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 있었어요. 교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이 교수의 견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저는 안경을 천천히 벗어 닦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니엘, 자네의 열정은 높이 사네. 하지만 경제 구조라는 것은 몇 년의 변화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지는 않아.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는 지난 여름 한국에 직접 다녀왔고 그곳에서 본 경제 활력은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것과는 달랐다고 주장했어요. 부디 한번 직접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 내가 갈 일은 없을 걸세. 내 연구 분야는 주요 선진국 경제와 그 미래지. 새롭게 부상하는 작은 경제에 시간을 쏟기에는 내 일정이 너무 바쁘다네. 저는 시계를 보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정책 비교를 다룰 예정이니 교재 7장을 미리 읽어오기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 이메일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 초청장이었죠.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제 재편이었고 주요 연사로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필 한국이라니.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초청을 거절하려 했지만 이 포럼은 경제학계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행사였고 제 동료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었죠. 거절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결심했죠. 가보자.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내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테니. 다음 날 강의실에서 다니엘을 마주쳤을 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교수님, 사실 저도 그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경제에 관한 소논문을 발표하게 되어서요. 그리곤 한국을 잘 알고 있으니 가이드 역할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궁금증이 조금 생겼었는데 다니엘이 함께 간다니 든든했습니다. 최근 여러 경제 저널에서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글들이 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학문적 배경과 수십 년간의 연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재에서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한국 경제에 관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몇 년 전 제가 쓴 논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내적 견고함이 부족한 경제다. 재벌 중심의 수직적 구조는 일시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미국의 다층적 경제 구조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정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내 이론을 더욱 확고히 해줄 좋은 기회가 되겠군.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나면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테니 비행기 표를 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경력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논문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죠. 신흥 경제국의 한계와 도전 한국 사례 연구 같은 제목은 어떨까요?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논문의 개요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제 오랜 동료인 베르나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 교수인 그는 좋은 대화 상대였죠. 저는 서울로 가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서울? 한국? 그런 곳에 갈 시간이 있나? 독일이나 미국의 포럼도 많은데 말이야. 베르나르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결국은 우리 기술을 베껴서 성장한 경제 아닌가?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마르틴. 그냥 여행 정도로 즐기고 오게. 저는 베르나르트의 말을 웃음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 여행 가방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와 노트북 그리고 제가 쓴 논문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재에 불을 끄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하이델베르크의 고풍스러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 이론에 어떤 도전을 줄지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간단한 학술 방문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까지 12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한국 경제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피로를 씻어주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렇게 효율적이고 세련된 공항을 예상하지 못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안내 시스템은 다양한 언어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교수님, 여기에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다니엘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이틀 먼저 도착해 있었더군요. 다니엘, 직접 마중을 나오다니 고맙군. 제 목소리에는 피로와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빠르게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의 첫 한국 방문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포럼 조직위에서 제가 교수님의 가이드를 맡기로 했어요.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고층 건물들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몇 년 전 제가 쓴 논문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니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경험해보는 것이 좋겠다며 근처의 한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곳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너무 강한 맛에 도전하시는 것보단 이런 곳이 적응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에 내장된 태블릿이 밝아졌고 메뉴가 독일어와 영어로 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각 요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재료 원산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주문하는군?
독일에서는 아직 드문 광경인데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주문 후 불과 몇 분 만에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였고 곧이어 메인 요리가 차례로 등장했어요. 수십 가지의 색깔과 모양이 다른 음식들이 정교하게 차려졌고 비주얼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 균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반찬들은 모두 계절 식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와 무료 충전 스테이션, 그리고 디지털 정보 키오스크가 눈에 띄었죠. 서울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합니다.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죠. 하지만 그만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이기도 해요. 다니엘이 저의 표정을 보고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버스 승차부터 카페 결제 심지어 택시 호출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군. 마치 미래를 미리 보는 듯한 느낌이야.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경제 효율성과 직결됩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 표면적인 현대화가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는 못해. 내일은 김정호 회장을 만나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봐야겠어. 내일의 만남을 위해 준비하며 저는 머릿속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낀 것들로 인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저의 확신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설득된 것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김정호 회장을 만나는 중요한 날이었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화려한 도시와 기술을 보았다 해도 경제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강남에 위치한 대형 기업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60층 높이의 유리타워는 서울 스카이라인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마치 미술관 같은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미디어 월에는 회사의 역사와 혁신 과정이 영상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회장실로 안내받는 동안 제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이 만남에서 한국 경제의 실체를 깊이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거든요. 잠시 후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활기찬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김정호 회장이었죠. 바우어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심지어 살짝 독일 억양까지 느껴졌습니다. 독일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8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 배운 독일어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김 회장의 첫인상은 뜻밖에도 소박하고 친근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우리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정부 지원 없이 한국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 회장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군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 경제는 교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재벌 중심이었고 정부 의존도가 높았죠. 그러나 1997년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 위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도 당시 회사를 잃을 뻔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는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생태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활성화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경제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 구조는 크게 달라졌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죠. 스타트업 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IMF 위기를 겪고 다시 일어선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IMF의 사업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우리 회사는 글로벌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특수 부품을 생산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회복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이 조금씩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하루 만에 제 오랜 견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 베르나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생각보다 흥미롭군. 특히 오늘 만난 기업인들의 위기 극복 스토리가 인상적이었어. 마르틴, 설마 한두 명의 성공 사례에 넘어간 건 아니겠지? 경제 구조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조롱 섞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접 본 것과 들은 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내일은 한국의 첨단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야. 더 많은 증거를 모아볼 생각이네. 전화를 끊고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을까? 아니면 내 이론이 틀린 걸까? 다음 날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첨단 공장 견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형식적인 견학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방문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룸 같은 곳이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제 선입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인 전기차가 우리를 맞이했고 스마트 안전 장비가 자동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다니엘, 이건 정말 인상적인데 독일에서도 아직 보기 힘든 시스템이야.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진정한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컨베이어 벨트 대신 자율주행 로봇들이 부품을 운반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증강현실 글래스를 착용한 채 정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공장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공장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공장은 완전한 스마트 팩토리로 설계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모든 설비는 오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이었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재활용 시스템은 독일의 최첨단 공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특히 독일 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여러 개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기술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공장장의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의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놀랍군. 이 정도 수준이라면 독일도 경쟁이 쉽지 않겠어. 특히 디지털 전환 속도는 우리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 다니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교수님, 한국 경제를 다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 경제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 방문은 제 인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첨단 공장을 방문한 후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일까? 더 이상 표면적인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다니엘, 나는 이제 진짜 연구를 시작해야겠어. IMF 외환위기 당시의 자료들을 볼 수 있을까? 다니엘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호텔 방에서 나오지 않고
한국 경제에 대한 자료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IMF 위기 관련 보고서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담은 학술 자료들이 책상을 가득 메웠어요.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과 그 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은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였더군요.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국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위기 후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점이었어요. 흥미롭군. 마치 불사조 같은 경제야. 노트북에 메모를 하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한국 경제에 대한 고정관념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틀째 연구에 몰두하던 중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제 의문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이 위기마다 회복하는 것은 인상적입니다만 이런 회복력의 진짜 원천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한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재벌만이 한국 경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겐 한 정신이 있어요. 위기를 견디고 더 나아지려는 의지죠. 단순한 경제 구조보다 이런 문화적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중시하는 문화가 경제 발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도움으로 서울의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창업 동아리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혁신에 대한 갈망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학생은 독일 기업과 협업하여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기술력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결합하려고 해요. 교수님이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연구에 빠져들었습니다. 포럼 일정은 이미 끝났지만 저는 일주일 더 체류를 연장했어요. 서울의 다양한 경제 현장을 직접 보고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몰두한 지 열흘째 되던 날 저는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 때문에 약 복용을 소홀히 했었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다니엘, 나 좀 이상한데? 전화를 걸자마자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니엘이 즉시 호텔 직원에게 연락했고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의 신속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다니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얼마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바우어 교수님,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휴식을 취하시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어요. 간호사가 태블릿 PC로 저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태블릿으로 병실의 조명, 온도, TV를 조절하실 수 있고 식사 메뉴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화면 상단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설치된 시스템은 독일의 최고급 병원보다도 더 발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서 있죠. 다음 날 퇴원할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던 거예요. 독일에서 비슷한 치료를 받았다면 몇 배는 더 지불해야 했을 겁니다.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다니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쓰러진 저를 위해 일정을 다시 조정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은 호텔에서 쉬고 그 후에 다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베르나르트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한국에 대한 무시와 저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 이론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연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회복력, 디지털 혁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모든 것이 제가 기존에 믿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독일보다 앞서 있는 나라였던 거죠. 내 연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봐야겠어. 한국 경제의 성공 모델이 어쩌면 우리 독일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남은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 한국 경제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 다니엘은 밝게 웃으며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독일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만 볼 수 없겠군. 우리는 안정적인 경제지만 한국은 빠르게 적응하며 진화하는 경제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정말 놀라웠네. 제 말을 들으며 다니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겉으로 보기에 취약해 보일 수 있지만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안정적인 구조보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가는 길에 전광판에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독일 자동차 회사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다니엘, 이번 방문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네. 한국 경제를 좀 더 깊이 연구해봐야겠어. 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인정하시는군요. 한국의 경제 모델이 독일에 주는 교훈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어쩌면 우리 독일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몰라. 특히 디지털 전환과 위기 대응 능력 같은 부분에서 말이야.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나는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었지. 그러나 이제 나는 한국이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논문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회복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사례 연구였어요.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과 혁신성을 조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첫날 저는 베르나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틴, 돌아왔군. 그래, 그 조그만 나라는 어땠나?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대답했습니다. 베르나르트, 내가 틀렸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 어쩌면 앞으로의 경제학 강의에서 독일과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 같네. 전화기 너머로 베르나르트의 놀란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하이델베르크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은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위기 속에서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인의 놀라운 회복력, 과거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외부의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하는 현명함이 바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비결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